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국민과 국익이 기준. 바로 오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첫 회의를 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당선인의 당부를 한번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상에서가 아닌 현장에 늘 중심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당선인이 코로나 비상대응도 오늘 주문했죠?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중요하게 많이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 문제, 경제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저성장 양극화에 대한 경제적 대응. 그런데 오늘 드디어 첫 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손실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수위에서 준비해달라 하는 당부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집권 이후에도 방역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방역 의료 대책에 대해서도 인수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어서 네,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 추진 관련 방침은 여전하죠? 여전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침이죠. 이제 기문의 대변인이 이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어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을 예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봄꽃이 지기 전에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봄꽃이 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한 5월 중후반 정도? 그렇게 보면 이제 급하죠, 그래도. 사실은 취임 직후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획조정위원들과 외교안보위원들이 지금 후보지 2군데입니다. 광화문 외교부청사, 용산의 국방부청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니까 조만간 아마 그림이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네, 이 그냥 사무실 비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복잡하더라고요. 준비 작업이 많이 필요하긴 할 텐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면담이 일단 무산됐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 청와대 발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는 조율할 필요도 없다. 빠르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당선인에 대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경미 대변인 얘기를 한번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사전 실무 협의, 의제 조율 필요 없고 하시라도 만나자 이런 취지고 그렇습니다. 개인적 발언을 주의를 준 대목이 좀 늘었긴 해요. 이게 워낙 좀 신경전 비슷하게 오가다 보니까 인수위 쪽의 얘기도 있었지만 청와대에서는 인수위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라든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청와대 직무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게 있거든요. 혹은 SNS에 올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일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신경전이 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제 외부적인 입장 표견을 일축한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잡힐 것 같은데 언제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선 이후 열흘 이내에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이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 있어 왔어요. 지금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게 10일 관행이 깨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일이라도 혹은 늦으면 일요일이라도 급박하게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 사이에는 이틀 만이죠. 네. 그때. 그리고 매주 만났어요. 6번 만났습니다. 약속을 했던 전례도 있어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은 좀 곤란하죠. 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제는 사퇴 요구 일축입니다. 사퇴 요구 일축.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민주당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 내부에서 계속 이 책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지도부의 일원이 비대위를 장악한 거 아니냐,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좀 적지 않게 빗발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는 회의에서 김호중 이제 비대위원장의 이 육성 직접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퇴하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아픔도 있고 지금 상처도 있지만 이 모든 걸 그냥 끌어안고 중요한 건 국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와서 사퇴 요구는 일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쇄신의 방향, 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쇄신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대선은 졌고 그럼 지방선거도 그냥 좀 무력하게 질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당 내부에 당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공천은 시스템 공천과 그리고 전략 공천을 조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자리에 또 이제 후보들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이 이 2달여 동안 바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전 회의에서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 이런 언급도 나왔네요. 네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최입의 전 의원은 계속해서 이 반성 그리고 자기 비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자, 이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금 낮추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것에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이 국민 체감적인 이제 정책들을 내기 위한 고민들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에서 나오던 이야기들과는 방향이 좀 달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경론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세 번째, 자 급증에도 제한 완화. 급증에도 예. 제한이 풀렸어요, 오히려. 오늘 아침에 나왔죠. 오전에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20일까지 현행 이제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21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바뀌는데 지금 어제 62만 명 넘는 거 봤고요. 물론 7만 명은 뭐 전날 누락분이 들어간 거라고 하지만 55만 명, 오늘도 40만 명대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거리두기 발표는 완화입니다. 물론 이 파격적인 완화는 아니에요. 약간 완화인데 자, 밤 11시까지 식당, 카페 영업 제한은 여전합니다. 23시까지만 영업하는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게 되겠네요. 네. 자, 방역당국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 체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 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아직 꺾이지 않은 시점에 네네. 완화 조치가 나왔어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다시 다른 변수들을 넣어서 돌려봐야 된다고 하고요. 과연 이번 주가 정점이냐, 다음 주까지 정점이냐, 정점이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완화되더라도 속도가 문제인데 지금 전문가들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지금 오히려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완화라는 것은 그냥 뭐 외식도 하시고 그런 시그널로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방역 당국은 소상공인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무증상 경증이라는 거예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이제. 다만 우리의 의료 역량을 중증화 그리고 이제 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60대 이상 고령자, 고위험군, 특히 7, 80대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전체 사망률은 낮아지고 또 하나는 접종 미접종에서 굉장히 중증화 경계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대상에게 의료자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자율방역으로 맡기는 이런 형태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화된 이런 방역 조치들, 코로나 변이 대유행 상황 또 전망까지 잠시 후에 정재훈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뭡니까? 네, 아주 중요한데요. 미중 정상이 과연 해법을 찾을 것인가? 네.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 격화되고 있고요. 민간인 사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위 기준으로 800명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시간 17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로 회담을 엽니다. 네. 대화 내용 어떻게 좀 알려졌습니까? 지금 이 미국 쪽은요.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말라. 지금 하나는 그거고요. 그게 최소한이죠. 예,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물러날 수 있도록 회담이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좀 역할도 해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전쟁 종식에 중국의 역할이 크다. 이 미국의 압박이고요. 또 하나는 더 나가서 군사적 원조하면은 중국도 제재하겠다. 이런 좀
강한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도 굉장히 높였어요. 살인적 독재자.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강한 거고요. 그 전에는 이미 전범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푸틴 대통령 완강하게 우리는 민간인 이제 살해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사적인 행동 가운데서 이런 이제 뭐 또 민간인뿐이겠습니까? 군인 사망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많습니다. 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지금 이제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가 빨리 해법을 찾지 않으면 좀 전 세계가 특히 이제 동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가 암울한 전운에 오래 휩싸일 것 같습니다. 네. 외교적 해법을 부디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